출범선언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이 출범선언문은 대표님들이 다 요구하셔서 나누어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택된 출범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상임 대표님들은 앞쪽으로 와주시고요. 선언문 발표와 사진 촬영까지 연달아서 진행을 할 거라 지금 단체석에 계신 분들과 각 단체에서 한 분씩 단체님들이 올라오셔서 오실 때 꼭 가져오셔야 될 게 이 책자입니다. 이 책자를 들고 다 그 뒤쪽으로 오셔서 줄 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쪽으로 다 대표님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임 부위원장님부터 순서대로 낭독하시겠습니다.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 출범 선언문. 오는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며 우리 사회는 살던 곳에서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통합돌봄의 시대를 맞이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통합돌봄의 시작을 기쁜 마음으로만 맞이할 수가 없다. 제도는 시작되었지만 그 제도를 작동시킬 재정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고선순 공동대표. 시민사회는 지난해 통합돌봄의 원활한 출발을 위해 2026년 예산으로 2,132억 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가 편성한 예산은 총 914억 원에 그쳤으며 이 가운데 지자체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는 620억에 불과하다. 이는 전국 식인구 평균 약 2.7억 원의 수준으로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이며 통합돌봄은 시작부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재정으로는 통합돌봄이 정상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없다. 지역 간 격차를 줄일 수도 현장의 인력을 확보할 수도 없다. 통합돌봄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있게 집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과 안정적인 재원 구조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오늘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의 출범을 선언한다. 노인, 장애인, 환자 등 당사자 단체와 노동, 시민, 농민, 여성, 환경, 문화예술, 보건의료, 사회복지 등 각 분야의 단체들이 함께 모여 돌봄 재정 확대를 위한 공동의 행동에 나선다. 우리는 분명히 말한다. 돌봄은 개인의 이성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될 기본적인 권리며 그 책임은 반드시 재정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우리는 돌봄 재정의 획기적인 확대를 위해 행동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2027년 예산에 통합돌봄 사업비 2,623억을 반영하라. 둘째, 지역 간 격차 없이 돌봄이 작동할 수 있도록 돌봄 인프라 투자 예산 1조 9,121억 원을 확보하라. 돌봄 인프라 구축 5개년 계획으로 2027년에는 1차 연도분 3,824억 원을 반영하라. 셋째, 지방정부가 지역의 필요에 따라 돌봄 재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 방식의 재정 구조로 전환하라. 넷째, 돌봄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재원 구조를 마련하라. 우리는 돌봄을 우리 사회 전체의 과제로 확장해 나갈 것이다. 돌봄이 누구에게나 언제나 필요한 삶의 문제임을 알고 전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운동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이를 통해 돌봄이 정책의 주변이 아니라 국가 정책의 중심에서 다루어지도록 분명한 정책 의지와 선택을 요구한다.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누구나 질 좋은 돌봄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모두가 돌봄에 대한 불안 없이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시민과 함께 요구하고 사회와 함께 만들어갈 것이다. 2026년 4월 27일 돌봄 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 참여단체 일동. 감사합니다. 못 나오신 분들 같이 올라오셔가지고요. 꼭 책자를 들고 올라오셔가지고 함께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리할 동안 얼른 올라오시면 앞줄에는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사진 메인으로 해주신 분이 그 포즈나 여러 가지 그런 거를 찍는다는 걸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쪽은 좀 들어주세요. 네, 머리를 뒤쪽만, 뒤쪽 라인만 머리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책자를 좀 들어주시면 돼. 여러분 사진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돌봄 재정 제가 하면 획기적 확대 이렇게 손을 들고 돌봄 재정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소파동의 담임승무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사회자분들은 좀 민망스러웠어요. 예, 오늘 2027 통합 돌봄 재정 확보를 위한 정책 토론에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과 이수진 간사님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진석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돌봄과 미래 김용희 이사장을 비롯한 약 200여 개의 단체가 지금 한 목소리를 다 내고 있습니다. 여기는 돌봄의 서비스를 받는 대상과 또 돌봄을 제공하는 제공단체들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아마 다 90단체가 모인 거는 처음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만큼 돌봄 재정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지 않으면 우리 3월달부터 시행된 이 통합돌봄법이 제자리를 갖기가 어렵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아마 모이셨고, 얼마 전에 제가 김용희 이사장님한테도 또 교육을 단단히 사실은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를 국민적 모습을 내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오늘 모이신 단체들이 정말 그런 면모를 갖는 단체들이 그냥 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그 좌장을 맡아주신 백유식 한국노동연구원 전 원장님, 또 주제 발표를 맡아주시는 김희배 대한민국 시장건수 청담회계 전문위원님, 그리고 돌봄과 미래 돌봄재정 TFT에서 발제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토론자는 각 단체들께서 해주시고, 특히 또 연합뉴스에서도 또 와주셔서 보건복지 사은기 기자님 감사드리고, 그리고 보건복지부 지금 변정미 통합돌봄 사업과장님 오셨고요. 그다음에 기획예산처의 진민규 국민복지예산 과장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들도 오셨기 때문에 오늘 이 토론회가 굉장히 유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보건복지부가 지금 굉장히 3월 27일부터 시행을 하면서 매일매일 여러 가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각 시군구에 통합돌봄 전담 조직 설치는 완료가 됐고, 조례도 제가 알기는 3곳 빼고는 다 마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젠티그룹센터도 모든 시군구에 422개가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담 인력도 지금 공무원이 이제 그 5,283명 배치가 됐고, 아마 10월부터는 지자체 신규 채용으로 전담 인력으로 배치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굉장히 이제 진행은 되고 있지만, 원래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할 때 시범사업 했을 때 보통 한 그 통합돌봄 시범사업당 약 10억 정도의 사실 사업비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실 그보다 훨씬 못 미치는 절반 정도밖에 평균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것이 시범사업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어떤 그 사업이기 때문에 이 통합돌봄 관련해서 내년 예산에서는 획기적으로 좀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특히 이제 뭐 인력 부분도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그 어떤 인프라 부분,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장애인 자립센터라든지 뭐 지역주택을 포함한 인프라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서비스가 기존 서비스 외에 추가된 서비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서비스 부분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는 지금 통합돌봄이 102개 정도밖에 시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늘려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아마 한 목소리로 이 예산이 내년도 획기적으로 돼야지만 이 제도가 우리가 어떤 복지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목소리가 어쨌든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에 잘 전달이 돼서 내년 예산을 수립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저도 국회에서 함께 하신 의원님들과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토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원의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구 출신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저는 아까 밑에서 나는 한 이모쯤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건수맘이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할 일이 참 많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모를 해야 되냐면은 제가 보건복지원에 재선이 돼서 보건복지원이 와가지고 제가 이제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법을 냈어요. 물론 이건 환경노동위원회 법입니다. 그리고 돌봄 기본법 그 발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이 돌봄 노동이 잘 정착이 되어야 그래야 온전한 돌봄 서비스가 제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공자나 또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나 양쪽이 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그렇게 공정한 룰들을 정부가 많이 만들어줘야 될 텐데 아직 사실 갈 길이 좀 멉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돌봄 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 행동과 함께 오늘 이런 토론회를 준비하게 됐는데요. 오늘 기재부도 있고 또 보건복지부도 있으니 오늘 토론 내용을 잘 들어보고 앞으로 정부의 지원이 어떻게 실효적으로 만들어져야 될지 함께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저희 국회에서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월 27일 이제 그 지자체의 전면 시행이 됐는데 다 아시겠지만 지역 상황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아직 전담 조직이 제대로 꾸려지지 않은 것도 있고 그리고 정부 예산도 사실 저희가 추경에서도 노력하고 그전에 예산에서도 많이 노력을 했는데 생각했던 만큼 많이 증액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요구는 많고 또 227개 시군구에서 요구하는 것들과 시군구의 또 재정 상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좀 다르게 챙겨봐 줘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이제 예산이 진행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합돌봄이 온전하게 시행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오늘 공동행동에 제가 어떤 단체들이 있는지 쫙 봤는데 대한민국의 웬만한 보건의료 사회복지 또 장애인 기타 또 노동단체까지도 함께 하고 있어서 뭔가 올해 큰 역할들을 해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합니다. 함께 좀 힘을 내서 돌봄 인력과 지원 전담 인력 양성 배치, 적정한 처우 보장, 또 지역사회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의 개발 제공 이렇게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획기적인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해서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할까 부르실까 굉장히 저는 언니로 해주세요. 언니. 모두를 아우르고 늘 맞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언니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강주 북구의 국회의원 전진숙입니다. 오늘 대단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법은 통과돼서 시행을 하고 있으나 갈 길은 멀고 그걸 지난 대정부 질문 때 조목조목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국무총리가 하필이면 그날 안 오셔가지고 보건복지위원 장관한테만 이야기를 했는데 저의 가장 큰 관심사는 돌봄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앞에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통합돌봄이 시행이 되고 있으나 제가 지역에 내려가서 직접 많은 분들을 뵙고 보면 채워야 될 게 너무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거든지 일이 제대로 되려면은 돈과 조직이 있어야 되는 건데 돈과 조직이 지금 빵꾸가 많이 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인력을 채웠다 하지만은 아직 구체적으로 전담 인력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고
그리고 또 예산을 올해 증액을 해서 했다지만 시범 사업을 했던 그 예산보다는 턱없이 부족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통합 돌봄을 돌봄 사업 하나, 복지 사업 하나로 만들겠다는 생각이 아니다라면 이걸 전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부분 제가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을 만나봐도 그냥 돌봄 사업 하나, 복지 사업이 하나, 프로그램 하나 늘어온 것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아서 전체 국가가 돌봄이라고 하는 영역을 전체 국가가 가져가야 될 숙명적 과제로 여기지 않는다면 이 사고는 저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통합 돌봄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돌봄 국가로 나아가는 굉장히 큰 지렛대 역할, 디딤돌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법과 정책으로 그리고 때로는 예산 심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 대한민국이 나아가고자 하는 복지의 목소리를 더 키우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남인순 의원님, 이수진 의원님 모시고 그 역할 제대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임부위원장 최미라입니다. 오늘 돌봄재정 확대 공동행동 출범식이기도 하고 오늘 정책 토론회도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이 모임이 준비위원회로 시작을 했고 돌봄재정 공동행동이 무려 거의 200여 조직과 함께 출범하면서 돌봄재정 확대에 청사진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귀한 자리에 우리 남인순 의원님, 이수진 의원님, 전진수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바쁘신데 또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과 아울러 공동행동의 뜻을 보고 연대해 주신 단체들께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돌봄 재정의 확대는 위태로운 통합돌봄을 정상화하고 모두의 돌봄권 보장을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돌봄 재정 확대의 당위성을 알리고 2027년 돌봄 예산의 실질적 변화를 주동하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돌봄 재정은 여전히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여 있는 많은 직종의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도 직결되기도 합니다. 저임금은 연금의 차별까지도 연장되면서 한국노총은 돌봄 재정 확보라는 과제를 넘어 확보된 재정이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만드는데 힘쓰고자 합니다. 모두가 안정되고 만족스러운 돌봄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연대와 열의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체 총회 공동대표 고선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돌봄 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 출범식 2027년 통합 돌봄 재정 확보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단체와 시민사회가 함께 모여 돌봄의 미래를 이야기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우리는 돌봄을 더 이상 개인과 가족의 부담으로 둘 수 없다는 뜻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돌봄은 누구나 살아가며 마주하는 삶의 기본 과제입니다. 특히 장애인에게 돌봄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권리의 기반이며 건강과 일상 자립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조건입니다. 이제 통합 돌봄은 제도의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며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재정과 안정적인 전달 체계가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재정이 부족하며 지역 간 격차는 커지고 필요한 지원도 제때 닿기 어렵습니다. 오늘 출범하는 공동행동이 돌봄을 사회의 책임으로 세우고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힘 있는 출발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도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필요한 돌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어머니, 큰언니 다들 모이신 것 같습니다. 아버님도 모이시고 이 네 분이 꼭 뭔가를 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분의 의원님 꼭꼭 돌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들 많이 주시고요. 저도 실은 이렇게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만 이거 똑같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중복이 될 것 같아서 다른 말씀들을 많이 드리도록 않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함께 이렇게 자리해 주신 우리 남인순 의원님, 그리고 이수진 의원님, 그리고 전진수 의원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저희 오늘 이 출범식과 더불어서 토론에 정말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주실 거라고 이렇게 믿고 크게 기대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만들어주신 전국의 198개 그 기관, 회원기관들, 그리고 요 토론회나 출범식을 준비해주신 우리 돌봄과미래 TFT 이렇게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저희 한국사회복지연대도 누구나 자신이 살던 곳에서 이렇게 좀 고귀하고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돌봄 통합이 확실히 제자리를 잡을 수 있을 때까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 드리면서 오늘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히 뜻깊은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돌봄 재정 획기적 확대를 위한 공동행동 부분인데 한 가지만 좀 다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공동행동 부분은 앞으로 닥칠 대한민국의 제한과도 같은 상황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우리가 공동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하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 앞으로 벌어지신 상황에 대한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마음을 다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대로 되려면요, 읍면동 부분에 기본적으로 일본과 같이 포괄케어에 최소한의 3명의 전문 인력이 배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케어 코디네이터, 케어 매니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하고 간호사, 사회복지사, 생활보호사 3명 정도가 배치가 돼야 되는데요. 이 3명이 그 지역에서 감당하는 정도를 보게 되면 어떤 경우에서는 읍면동 단위를 볼 때 포괄되는 인구 부분이 2만, 3만 정도는 됩니다. 도시 같은 경우는 특히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돌봄에 대한 대상자를 보게 되면 대개 한 10% 정도를 잡습니다. 그러면은 2만 명 정도 또 3만 명 정도 했을 때 기본적인 돌봄 대상자가 2,000명, 3,000명 정도는 됩니다. 근데 3명의 1번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캐파를 보면요, 300명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상자 부분이 그보다 훨씬 많은 부분인데 3명을 배치하고서라도 실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보면은 미치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에 벌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공무원이 배치된다 하더라도 보완하면 되겠고, 또 감당 못해서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는 작업을 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극적인 형태의 부분에 있어서의 방임이 되고 곳곳에 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는 거는 어떻게 말하면 앞으로 하는 행동 부분의 최소한의 발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저는 건강보험, 노인장려보험이나 기존에 있는 틀을 제대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민간협력구조를 만들어내고 돌봄의 생태계 부분을 지역사회에 만들지 않으면, 민간협력되지 않으면 한국 사회는 엄청난 돌봄의 제한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세계 1위 지금 우리 자살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숫자를 넘어서 좀 더 제한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고, 공동행동을 통해서 저는 한국 사회가 제대로 된, 그리고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싸우고 마음을 다짐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황은 전국의 229개 그 지역마다 지역사회 돌봄이라는 나물 한 그루씩 심어놓은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범적으로 10그루, 뭐 20그루 이런 정도 나무를 심었다가
이제 드디어 229개 시군구마다 나무 한 그루씩을 심었는데 작년에 예산을 너무 작게 배정을 해서 물이 없어서 이 나무가 말라주고 가느냐 아니면 살아남느냐 기로에 서 있다. 이런 위기의식에서 이제 이 재정 확보의 공동행동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30조로 생각해서 지역사회 돌봄이나 나무가 크는 거는 물을 얼마나 주느냐 비료를 얼마나 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물을 많이 주고 비료를 많이 주면 쑥쑥 자랄 것이고 만약에 계속해서 2, 3년 돈을 주지 않아서 이제 물이 없으면 말라 죽어 가는 거는 기정사실인 거지요. 그래서 그런 그 위기의식으로 이제 공동행동을 시작한 것이고 이제 여러 가지 노력으로 이제 물 확보를 하는 노력을 해서 이 돌봄이라는 나무를 좀 키워가보자 이렇게 그 당부 말씀 또 이제 각오를 다지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돌봄재정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반이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렇지 못한 상황이고 한 달 정도 사업이 시작되어서 한 달 정도 지났는데요.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오늘 국고과 관련해서 돌봄재정 중심으로 해서 4가지 사항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과 인력과 예산 그리고 서비스와 인프라 정보 시스템 등 기본적인 사항이 눈높이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일단 시작이 된 것으로 봅니다. 좀 아쉬운 것은 올 3월 사업이 되기 전에 인력이나 재정이 이제 기본적인 것들이 완비가 되었으면 시군과 뭔가 책임감 있게 할 수 있고 중앙정부도 지방정부에 대해서 좀 요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정부에 크게 요구를 못하는 그런 아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 통합돌봄과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인 게 인력과 재정인데 하겠습니다. 큰 얘기부터 조금 먼저 드리자면 현재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구조를 간단히 보시면 전체 중앙정부가 한 673조 그리고 지방정부가 한 320조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고요. 보시면 지방세와 세외 수입 등이 있고 요거는 이제 자체 재원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주는 교부세와 보조금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이런 돈을 받아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근무를 간단히 보시면 광역이 예산이 한 60% 정도, 66% 정도 되고요. 기초가 한 34% 정도 됩니다. 44% 정도.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별도로 주는 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이게 한 47% 정도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자체 수입이 좀 많아 보일 수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편차가 좀 다양합니다. 그리고 분야별 세출 현황을 보면 이제 돌봄재정은 사회복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가 현재 한 34% 정도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재원의 역할의 한 3분의 1 정도가 복지사업에 일단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속성을 보면 이제 사회복지 분야 2023년도에 제일 하단에 있는 값을 보면 이제 거의 한 90% 가까이를 국고보조사업, 중앙사업이나 광역사업에 돈이 쓰이고 있고 일선 기초의 주민들을 향한 자체사업 비율은 10%가 채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좀 더 미시적인 자료를 보면 6, 7%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15.6% 정도.
그런데 이제 기초로 내려오면 굉장히 많이 수치가 떨어집니다. 시군구가 기초자치단체로 굉장히 상향 구조를 가지고 있고, 공공의 기능은 사실 복지로 이루어져 있는, 요거는 앞에서 있던 반복적인 거 이런 거예요. 자, 노인 쪽 분야 한정해서 조금 보면은 현재 이제 크게 복지 예산 전체의 사회복지 예산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중에 이제 노인 생활 안정과 관련된 노인 부분 예산을 보면 전체 예산의 한 95%가 노인. 여기 이제 지방재정과 복지재정의 여러 가지 것들을 압축적으로 설명해 놓은 건데요. 지금 11억이 산정되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지역 특화 서비스를 개발하고 부족 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서 620억 원이 배정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7조 원 정도 각 개별 지자체당 평균적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 ABC 그룹으로 나누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재정력 통합지원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여러 개의 예산 체계를 가지고 각기 다양하게 지출되고 있고, 이게 지자체를 모이고 있는 현재 사업이 어떤 상황이냐, 그리고 재정은 어떻고 인력 체계는 어떻게 되고 있고 기타 의견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첫 번째 경기도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목표 대상자를 1750명을 관리하겠다. 그런데 관리 대상군은 2,000명 정도 규모고요.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를 구축해 권한이 조금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력 현황도 마찬가지로 이제 읍면동에 한 명이 배정되어 있는데 전 과정을 모니터하기 굉장히 좀 전국화 홍보 이후에 민원이 너무 많이 드러나서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현재 현장 방문은 응답생신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직종 간의 여러 가지 역할 분담이 명확하게 400명이고 오랫동안 사업을 해온 지역입니다. 선전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했습니다. 결론은 지역 맞춤을 사업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력도 마찬가지로 본청에는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이 적정히 내려왔는지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자체사업 그다음에 출장을 하려니까 전용 차량이 좀 필요한데 6억 정도를 받았고 한 37만 원 정도의 수준을 관리하고 있고 1인당 5,500명 정도 수준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좀 쉽지 않은 서비스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기존에 하던 기본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인력의 실질적인 채용에 제한적인 상황이다. 재정은 역시나 절대적 재원 부족 상태인 것 같고요. 부족이라는 게 이제 대표적인 재정의 돌봄 재정의 현재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나 인력, 읍면동 부족, 과도한 담당수 등에 있어 현장 대응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고, 운영성 계속 강조를 해주시고요. 돌봄 1인당 지원 단가를 좀 현실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비 매칭 구조도 조금 써야 되나 말아야 되냐 고민이 많아요. 중앙이 명확하게 거기에 확실히 못 미치는 지금 채용 인원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지자체는 기준인권 관리, 그리고 관련기관에 대한 통합적인 인력 체계 관리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효율성을 좀 더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되고요. 현실에서는 여전히 아직 이제 막 시작했고 좀 본래 취지와 상이한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정책 불신이 야기될 수 있다. 이게 안정적으로 구축이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분권형 체제에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구조를 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재원을 책임지는 구조를 가고 있습니다. 현재 여전히 중앙정부 주도인 국고보조사업 발표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앞쪽에서 관련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이 부분이 산출됐는지를 좀 근거 있게 말씀드리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규모를 어떻게 추계했는지 좀 말씀드리고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에 재추계하면서 어떻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통합돌봄 관련돼서 인프라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13억 정도로 예산이 진행됐고 실제로 이제 저희 3월 27일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시작되고 난 이후에도 상당 부분 많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통합돌봄이 이제 한 개인이나 한 단체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정부나 지자체 모두가 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하고 예산을 추계를 했고요. 실제로 상당 부분 보수적인 수준에서 추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업 단가를 곱하는 방식으로 전체 예산을 추계를 했고요. 물론 대략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추계할 땐 자료를 가지고 활용을 했고요. 대략 1인당 사업 단가는 전체 2,683억이라는 게 384억을 더해서 저희가 3,067억을 요구를 했었고요. 판단한 건 너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다시 재추계를 할 때 명확한 좀 근거가 1.4조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요거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추계를 해서 산출한 종합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저희가 산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존 산출 방식을 저희가 조금 더 정밀하게 이번에 종합평가 보고서를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돌봄 전체 수급자 수 추계한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 부분 굉장히 적게 조사가 됐을 거라고 예상되는데, 그 돈이 한 131만 원 정도를 산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전체 통합돌봄 올해 예산을 재추계해보면 1년 동안 저희가 예산하는 게 9급 1호봉, 공무원 9급 1호봉 기준으로 저희가 산출을 하면 대략 그 비용이 3,818억 정도, 그 다음에 지원 기간과 이 기간을 다 확대하고 좀 저희는 요 예산에서 논란 많았던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수급자 수를 어떻게 추계하느냐가 가장 재검증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저희가 했던 이상의 인구들한테 적용할 때는 과연 이 수급 대상자가 맞는지, 수급자한테 얼마나 이용할 거냐라는 것들을 산출해가지고 저희가 요 비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나리오 2는 그냥 ADL이나 IDL이 그냥 대상자를 하면 한 40만 명, 한 41만 명이 좀 안 되는 1,214억이 대략적으로 비슷한 추계가 나온 것 같고, 좀 보수적으로 추가졌던 게 이제 인프라 관련된 투자 예산입니다. 사실 인프라 투자 관련된 예산은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임차비를 지원하거나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통합돌봄이 적극적으로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자활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저희는 일단은 방문 요양 관련 업무가 그래도 주요 장기요양 1, 2등급, 그 다음 탈시설, 탈병원하는 어떤 대상자 중에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하는 비율들을 저희가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필요한 인력들이 어느 정도 되냐, 16.7개소 정도가 돼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략적으로 이걸 계산하면 229억, 그 다음 16.7개소 이렇게 계산을 하면 대략 1.9조 정도 5년 계획으로 좀 나눠서 지불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3,824억 정도가 2027년에 꼭 투자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저희가 앞쪽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좀 종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했었던 게 속도 조절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사장님이나 다른 분들은 그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국가가 예산을 투입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한계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내년 예산은 한 6,447억 정도로 저희가 설치를 했고요. 저희가 요거에 대한 부분 요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는 한 2,214억, 그 다음에 인건비는 409억, 그 다음에 인프라 투자비는 3,824억을 합쳐서 대략 6,447억. 그래서 아까 앞쪽에서 저희 성명서 발표할 때도 이렇게 액수를 활용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추계하면서 이 자료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되게 고민을 했는데요. 사실 이제 객관적 근거에서 조금 더 저희가 3월 18일에 추계한 것보다는 좀 객관적으로 고도화하고 그 다음에 검증을 했다는 부분들이 가장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체 사업 기간을 좀 반영해서 추계했다는 부분, 저희가 기존에 3월 18일 활용했던 자료는 사실 공단 자료를 활용하긴 했지만 2차 보고서를 활용하다 보니까 전체 사업 기간이나 전체 비용을 다 포괄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거를 다 반영해서 저희가 좀 산출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현재 추계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현재 나온 자료를 가지고 활용을 했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저희가 올해 사업이 끝난 자료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추계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물론 올해 사업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예산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서 아마 조금 사업이 좀 완벽하게 진행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사업에 대한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모니터링이나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했다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프라 투자 관련돼서 저희가 근거를 산출을 했지만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장기요양이나 이런 부분, 이게 전체 필요하다라고 하고 이거를 한꺼번에 요구하기는 어려워서 5년으로 나누어서 요청을 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 다음에 통합돌봄 예산 관련돼서 이 예산이 좀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제 돌봄기금,
가칭입니다. 그래서 돌봄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중장기 재정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상. 분이 토론을 하시게 돼가지고 약한 길게 못 뛰어서 한 5분 정도씩 말씀해 주시면 어떤 생각이 들고 토론을 그리고 따로 오늘 여기 좌석에 계신 분들한테 따로 시간을 드리기는 질문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토론 내용에 대해서 발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거를 좀 따로 시간을 나중에 드리고요. 그런 식으로 좀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충분하면 조금 더 여유 있게 할 텐데 시간이 빡빡해서 저는 시간을 지키는 데 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 통합돌봄의 재정 문제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좀 알지만 다른 분들은 낯설어요. 그래서 우선 시간을 12시까지 끝내야 하기 때문에 그거를 잘 염두에 두시고 시간을 잘 배분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요약해서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먼저 김동호 한국장애인 총단체 총연맹 정책위원장님 토론을 듣겠습니다. 예, 시작해 주시죠. 돌봄재정 공동운동의 출범을 축하드리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 기회에 얻게 돼서 개인적으로 영광이고요. 자료가 있으니까 좀 간단하게 하여튼 최대한 맞춰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기사 하나를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한 달 못 돼서 기사가 났어요. 통합돌봄 통합한정체계가 인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인력이 부족해서 일이 진행이 안 되니까는 서비스 제공에 시간이 걸린다라고 이제 기사가 났었습니다. 이게 이제 현재의 상황이고요. 이게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기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게 되는 이유는 앞서 김입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지자체가 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지금 여건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통합돌봄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 점은 김입의 위원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고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들 다 의미 있는 정보고 또 실제로 묘사된 거기 때문에 실제적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지만 통합돌봄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 기존에 있던 사회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의 체계를 바꿔보자는 취지에서 출발이 됐죠. 그래서 그 핵심은 시군구 읍면동, 특히 그 시군구가 이제 중심적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읍면동은 이제 차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잘 작동이 돼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모든 서비스들, 사회복지 관련된 기관들 이런 것들을 잘 엮고 실제로 그 지역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서비스가 지원이 필요하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분들의 서비스를 잘 효율적으로 매칭을 해주고 이걸 개별적인 관점에서 개별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잘 관리해주는 그런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잘 되게 하려면 결국 시군과 읍면동에 있는 이걸 담당하는 인력들이 잘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고 충분한 인력이 제공이 돼야 됩니다. 다시 강조할 필요도 없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고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이 됐는데 사실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점들은 누누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또는 부분을 갖다 문제점이 있다고 비판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점을 제가 좀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렸고요. 그 점은 앞서 김 위원님이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 저 다시 한번 강조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인력의 문제인데 그 다음에 이제 예산의 문제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저는 이 제도가 이제 처음 시행된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제도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에서의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그 전에 이것을 제도가 작동하기 위한
인력과 제도 인프라를 만드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부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예산의 문제인데 여러 가지 지금 지금 예산 추계를 해주셨고 전반적으로 예산 추계에 대한 부분들 기본적인 방법이나 산정 방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큰 의미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서비스 단가에서 기존에 있는 시범사업 서비스를 중심으로 산정이 됐기 때문에 가령 그때 잘 진행이 안 됐던 그 주거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재활보조기구 지원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남아있는 영역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서비스 단가에 더 추후에 반영이 되는다고 들고요. 하나는 이제 장애인 축에 대한 부분도 제가 지적했는데 거기 자료에 있는 것이 좀 탈자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산식이 있고 거기에 12,106명도 있는데요. 앞에 3자가 빠졌습니다만 편집 과정에서 빠진 것 같은데요. 31만 2,106명이 맞습니다.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부분들은 좀 과소 추가됐다. 세부 내용을 제가 설명 안 드리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그거 좀 읽어봐 주시고. 근데 다만 지금 현재 그 장애인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장애인 경매 활동 지원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같이 고려해가지고 이제 산정이 되면은 좀 더 정확한 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그 점은 추후에 좀 우리가 또 보완하는 부분이 있다면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좀 비교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딱 됐네요. 그래서 제가 호주에 지금 자료에 넣지 못했습니다만 호주에 내셔널 디세빌리티 인슈런스 스킴이라고 해서 국가장애 보험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뭐 많이 보험이지만 국가 예산으로 진행하는 건데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와 유사한 것이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이 예산이 호주에서 한 40조 정도 됩니다. 예산 규모가. 그리고 1인당 예산이 약 한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좀 비슷한 제도가 활동 보조가 있는데요.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절반 정도밖에 수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는 강조해서 비교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그 점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야 이 제도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을 마무리. 노총 정책이본부 박주현 선임처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예산 중에서도 그 돌봄 노동과 관련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 발제 1에서 이제 실태조사에서 나온 것처럼 지금 이용 대상들이 전담 인력 매우 부족한 상황이고 그래서 상황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사실 돌봄 재정이 이렇게 부족하게 책정된 그 순간부터 이런 인력 부족이라든지 그리고 원활하게 사업이 이행되지 않을 거란 거는 사실 모두가 예견됐던 문제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그 재정 문제들이 지자체 간 재정 격차로 인해서 인력 운용의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돌봄 노동자의 기본적 처우 보장하는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발제 1에서 자료집에서는 47쪽인데요. 그 직능단체의 지역특화 사업 참여에 따른 활동비 수당 가이드라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발제에서는 이제 직능단체에 따른 수당을 얘기하셨지만 사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통합돌봄의 다양한 돌봄 노동에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돌봄 영역에서 공공의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민간 중심으로 돌봄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급여 체계가 다르거나 혹은 고용 체계가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돌봄 노동자의 처우도 지역별로 굉장히 상이한데 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뭐 건강보험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해주지만 사실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그리고 심지어 동일한 지역 내에서도 어디 기관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처우가 다르고 공공계열에서도 고용 형태에 따라 처우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이러한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또 돌봄 노동이 굉장히 지금 전반적으로 낮은 처우에 있다는 점에서 이거를 좀 보장하기 위해서는 좀 표준 임금이라든지 민간 위탁
주로 민간 위탁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데요. 표준 임금, 근무시간 최소 보장 등의 기준을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는 제시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좀 이런 돌봄 노동자의 취업한 처우를 상향 평준화하고 결국에는 이런 돌봄 서비스를 제대로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좀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사업비에 숨은 돌봄 노동까지 살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예산 관련해서 인건비 예상을 하는데 이게 지자체별 전담 인력에 국한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사업비 내에 이제 숨어있는 돌봄 인력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 돌봄 노동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로 한데 묶여 있어서 현황 및 처우에 대한 파악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좀 사업비 내에 숨은 돌봄 노동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될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확대된 재정이 이 돌봄 노동자의 보상 또는 임금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강화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사실 돌봄 노동 같은 경우에는 돌봄 전달 체계의 최일선에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돌봄 인력을 챙기지 않은 채로 돌봄 재정이 뭐 확대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뭐 바퀴가 4바퀴인데 사실상 뭐 2바퀴로만 굴러가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돌봄 재정 확대 논의와 더불어서 좀 이 사업비에 숨어 있는 여러 돌봄 노동자분들을 좀 보장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함께 강구되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상기 기자입니다. 제가 30년 기자 생활을 그중에 한 20년 가까이 공식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 큰 부담 없이도 왔는데 그 체력을 과시하는 듯한 느낌이 받아가지고 어깨가 좀 무겁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다 짚어주셨으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김희배 전문위원께서는 일부분 그냥 제가 발제 토론문을 써왔는데 그 부분 대체하고요. 오늘 주요 이슈가 어떤 사업을 하려면 인력과 조직이 그걸 뒷받침하는 게 결국 예산일 텐데 통합돌봄 TF팀에서 제안했던 그 내용 중에서 제가 좀 마음에 와닿고 저도 동의하는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부분 중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긴 하는데 이 담배 건강증이 부담을 활용해가지고 돌봄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국회나 어른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미 그 지역 의료가 많이 무너져가지고 국가에서 특히 국회에서도 지역 필수적으로 특별회계라는 모델을 해가지고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이게 매년 한 1조 2천억 정도를 확보할 수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담배 부담금, 특히 담배세죠. 담배세가 굉장히 복잡한데 이걸 한번 분석하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이번에 이거 돌리는 것도 사실 그 지방족세나 이런 걸 떼가지고 조금 떼가지고 이 특별회계라는 지역 필수 특별회계를 만들었는데 사실 이걸 갖다가 잘 활용하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거든요. 아마 기획예산처에서 잘 아실 텐데 여기 제안한 것처럼 이 담배 부담금을 잘 활용해가지고 공영적인 부담금을 잘 활용해가지고 돌봄 기금을 확보하면 안정적으로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아직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담배세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담배세가 굉장히 낮은 수준에 지금 2015년 그때 박근혜 정부 때 담배세 인상한 이후에 지금 4,000원 선에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다른 나라는 한 2만 원 더 빼겠다고 그러거든요. 담배세가 이제 좀 당장 이게 현실화되기 힘들겠지만 담배세가 올라가고 많은 정도 수준까지 올라더라도 비율상 따지더라도 굉장히 많은 건강경비 부담금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 장기적인 안정적인 예산 확보 노력을 기울이시면 통합돌봄이 좀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명의 무게와 돌봄 가치는 전부 어디서나 평등해야 한다고 합니다.
발제자가 지적했듯이 26년 한계, 예산 한계 극복하지 못하면 통합돌봄은 결국 그 지자체가 격차만 키우는 결과를 날 중앙정부도 이제 지자체의 책임을 뭐 이렇게 미루는 낡은 틀에서 벗어나서 종합돌봄 기금 조성 같은 혁신적인 지원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통합돌봄 사업가장 변상입니다. 사실 보건복지부에 일하다 보면 여러 가지 업무를 맡게 되는데요. 이렇게 통합돌봄과 같이 제가 열심히 복지부가 열심히 일할수록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일을 할 때 가장 사명감 있게 또 재밌게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단체에서 또 한 목소리로 또 힘을 실어주시고 재정의 필요성을 같이 말씀을 해주셔서 복지부만 잘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3월 27일자로 본사업이 시행이 됐죠. 법 제정 2년 만에 본사업이 시행됐고 사실 작년 올해 3월까지 굉장히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근데 뭐 지금 시간이 없으니 그런 내용들을 생략을 하고 오늘이 딱 시행한 지 하루 한 달이 되는 날이더라고요. 마치 저희가 2주간 그 사업 진행 현황을 분석을 했더니 하루에 약 800여 분 정도가 통합돌봄 사업에 신청해주고 계셨습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 약 170명이 신청하신 거에 비하면은 5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여서 그만큼 국민들의 통합돌봄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제 모두 지자체 담당자분들이 또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노력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첫 발을 떼었는데 가야 할 길이 아직 먼 것 같습니다. 국회, 언론, 또 시민단체분들이 여러 가지 우려들을 말씀을 해주시고 특히 인력과 예산 부족, 그리고 오늘은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지역 간 서비스 격차 문제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좀 많은 상황입니다. 오늘 발제에서 시국구청장 협의회에서는 지역 특화 예산의 부족과 업무 부담 문제를 제기해 주셨고 돌봄과 미래에서는 소요 재정을 굉장히 꼼꼼하게 분석해 주셨는데 이렇게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부도 사실 유사한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돌봄은 아시다시피 어떤 뭐 신규 사업이 아니고 통합적인 돌봄 전달 체계를 개편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전환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분절적인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게 우선이고 그 빈틈을 보완하는 게 지역특화 사업 예산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역특화 사업 예산만을 볼 것이 아니라 통합돌봄 예산을 볼 때는 기존의 돌봄 예산 전반적인 이제 시각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한 60-70% 건수로 봤을 때가 국가사업이고 또 투입되는 재정으로는 국가사업의 기준이 훨씬 더 많은 상황임도 같이 우리가 좀 균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특화 사업은 예산으로만 좀 한정해서 보면은 사실 예산이 적은 게 지금 사실이긴 합니다. 언론에서 뭐 계속 그 시군구당 3억 원이 안 된다 그런 지적들도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예산 배분 기준이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의료 취약 지역이나 고령화율을 고려해서 10억, 8억, 4억, 이제 3억 미만은 사실 아니긴 하는데 10억, 8억, 4억 이렇게 차등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이제 특화 사업이 시범사업 예산보다 많이 줄어들어서 특히 시범사업을 추진했던 지역들은 오히려 사업 규모가 축소되는 등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돌봄과 미래에서 사실 그 대상자 규모로 지금 추계를 해주셨는데 올해 예산은 그 수급자 수 규모와 무관하게 의료 취약지나 고령화를 고려해서 배분이 되다 보니까 인구수가 많은 지역들은 더 빨리 예산이 소진될 우려가 있는 구조적인 좀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예산 확대뿐만 아니라 이런 구조적인 부분들도 좀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대상자 수 규모를 고려해서 예산이 좀 배분이 되고 거기다가 이제 취약지의 경우에는 뭐 인구 소멸 지역이라든지 의료 돌봄 서비스 취약지의 경우에는 조금 더 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서상간 지역 같은 경우는 이동거리도 멀고 자원도 적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사실은 또 통합돌봄이 특히나 더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좀 더 많은 이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런 영역들은 민간의 영역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과 같은 공적 영역들도 활용한 서비스 제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광역시도에 대한 역할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시군구 단위에서의 서비스 개발이나 지원에는 좀 한계가 있는데 올해는 광역시도에 대한 예산이 좀 부족한 상황이어서 특히 취약지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한 거점 제공기관 운영이라든지 혹은 이제 서비스 질 관리도 사실 중요한 문제인데요. 점차적으로 그런 서비스 질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추진 체계나 예산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시도 사회 서비스원의 역할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옆에 또 기획예산과장님이 사실 굉장히 바쁘신데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획예산처와 협의하고 저희가 또 잘 설득을 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인력 문제와 관련해서도 오늘 시군구청장 협의에서 많은 어려움을 말씀해 주셨어요. 작년에 이제 26년 기준 인건비 5,346억 원을 확보를 했고, 사실 이렇게 어떤 특정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렇게 대규모로 지자체 공무원들의 기준 인건비가 확대되는 케이스는 사실 드문 케이스이기는 합니다. 근데 26년 기준 인건비다 보니까 채용에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시군구 본청에서는 열심히 노력을 해주셔서 기존 인력, 전담할 수 있는 인력들을 대부분 기존 인력을 통해서 재배치를 해주셨는데요.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신규 채용 전까지는 겸임 인력이 배치된 상황이라 좀 시군구에서 지역에서 어려움을 좀 표하고 계십니다. 근데 다만 이제 지자체 채용 일정을 고려하면은 하반기에 저희가 확보한 기준 인건비만큼 채용이 된다면은 9월쯤 경에는 좀 신규 인력이 확보되면서 이런 겸임 문제는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시군구청장 협의회에서 와주셔서 또 저희도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다 보면은 사실 인력 배치는 지자체 장의 권한인데 저희가 통합돌봄을 위해서 확보한 인력이 통합돌봄 파트가 아니라 재난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인력을 지자체에서 배치하려고 한다는 또 우려의 목소리들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통합돌봄을 위해서 확보된 예산이나 인력은 반드시 통합돌봄 인력으로 꼭 활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꼭 시군구청장 협의에서도 단체장님들과 함께, 그리고 지역의회, 그리고 또 우리 지역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돌봄 인력 확보에 좀 도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지자체 자율성 관련해서도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김희배 전문위원님들께서. 근데 사실 이건 상관된 요구가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는데 지자체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라는 말씀 한편에 또 중앙정부에 굉장히 아주 디테일한 심지어 제공기관하고의 계약서 서식까지 좀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 주셨지만 저희도 이거는 지역사회의 통합돌봄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역량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 역량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서로 역량을 이끌 수 있는 시간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지역에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장애인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고 돌봄 인력 처우와 수급 문제들도 있었는데 특히 돌봄 인력 수급 처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돌봄 인력과 관련해서는 장교양이든 노인 맞춤형 돌봄이든 개별적인 사업에서 또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좀 종합하면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정이라든지 인력, 인프라는 모두 돌봄 서비스의 수요 공급, 정확한 수요 공급의 실태 조사 하에 분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희가 지금 올해 상반기까지 이런 실태 조사를 할 계획이고, 이에 따라서 연말 기본 계획에는 이런 재정과 인프라에 대한 그런 로드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현황 분석 후에 이런 인프라라든지 인력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논의들을 또 전문가분들과 여기 계신 시민단체 분들과 또 함께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처 국민복지예산과는 진민규입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오게 되면서 상당히 이제 많은 요구사항이 있어서 예상을 했고, 그래서 일단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의 많은 요구사항을 듣고 경청하고 하기 위해 일단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서항기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마음이 무겁다고 하셨는데 저는 몇 배 이상 더 마음이 무겁고 다만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사항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많은 것을 느끼게 됐고요. 일단 저희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기획예산처가 출범하면서 올해 출범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부처의 예산 편성 권한을 최대한 존중해야 된다는 게 일단 기획예산처의 방침이었고 그래서 예년 같은 경우에는 4월 말 정도 보통 부처의 지출안들을 배정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4월 16일 날 지지난주 금요일 날 각 부처의 지출안들을 배정을 하면서 최대한 부처에서 예산을 먼저 잘 짤 수 있게 시간을 최대한 드려야 된다는 입장에서 한 2주 정도 앞당겼고요. 그래서 지금 복지부에서 굉장히 그 내부적으로 지출안들을 가지고 이 통합돌봄뿐만 아니라 각종 복지 사업들을 그리고 의료 보건의료 사업들을 편성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우리 보건복지부의 변선미 과장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여기 내용을 요약을 해주면서 참 많은 내용을 듣고 아마 보건복지부 내에서 먼저 1차적으로 예산 요구를 잘 해오실 거라는 든든한 믿음을 가지게 됐고요. 이게 지금 일단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편성 그러니까 통합돌봄에 대해서 예산 27년 예산 요구를 하면은 저희가 이제 기획예산처에서 6월부터 8월까지 이제 뜨거운 여름날에 각 부처 예산을 가지고 굉장히 토론을 하면서 예산을 짜게 됩니다. 그때 저희 오늘 이렇게 들었던 여기 요구사항과 그 다음에 이제 필요사항들을 제가 잘 참고를 하면서 최대한 통합돌봄 예산이 잘 편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달에 저희가 정부한테 제출하게 되면은 또 이제 10월달, 11월달에 국회와 소통을 하면서 최종 예산 확정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도 이제 돌봄과 미래, 그 다음에 여기 오신 많은 분들의 요구사항들이 아마 더 국회를 통해서 제안이 많이 들어올 거라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도 국회와 잘 협력을 하면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내년 통합돌봄 예산이 잘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제가 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이제 중앙부처에 계신 분들하고 소통을 자주 하는 편인데요.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원래 올 3월달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 전에 이제 인력이 확충이 되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2025년도에 연말에 기준인건비나 예산이 확충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이전 연도에 2024년도에 예산이 확정되고 기준인건비가 반영이 되고 2025년도에 사람을 뽑아서 2023년 3월에 사업에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거의 1년 이상을 지금 딜레이 된 상황에서 올해 사업이 지금 붕 뜬 상태에서 사실 하고 있잖아요. 본청 인력도 사실 기존에 전 정부 동안에 공무원 증원이 한 명도 안 됐습니다. 업무는 늘어나고 몇 년 동안 공무원 없는데 다른 부서에 일하고 있는 부서 인력을 억지로 빼서 지금 본청에 넣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 순직 인력이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아마 이 문제가 이제 9월달쯤 되면 뭐 부분적으로 저는 해소될 것이라고 봅니다. 부분적으로. 그리고 아마 읍면동의 수요를 제대로 한다면 상당히 인력도 부족한 부분이 아마 연말쯤에 또 확인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조금 예의주시하면서 조금 봤으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자체가 이 사업을 하려면 이제 지금 이제 중앙정부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자체가 자율적이고 좀 책임감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저는 100분 동감하고 지금 기존에 사실 지자체가 왜 이렇게 지자체가 책임져야 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몰두하지 못하는가,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가. 사실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지만 오랫동안 중앙정부가 시키는 일에 너무 익숙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뭔가 이게 내 일이라고 책임지고 다부지게 이 일은 내가 뭔가 목숨을 걸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는 거죠.
왜 지역에 대한 자율권이 거의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까지 일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중앙정부에서도 고민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다른 나라는 대부분 지자체가 뭔가 이 일을 해야 되고 저 책임감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집권적인 방식으로 오랫동안 사업을 해왔고 지자체가 좀 더 권한을 가지고 분권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소한 것까지도 중앙에 물어보고 거기에 따라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아주 수능적인 그런 행정 패턴으로 행정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문화도 좀 바뀌어야 되고 분권도 많이 분권형 방식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분권형 일을 하려면 사실 핵심적인 게 거기에 맞는 자율성에 부합하는 어떤 권한을 줘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권한이 인력과 재원에 대한 권한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정 분권도 안 되어 있어서 재정 영역도 작고 인력도 중앙이 뭔가 허락을 해야지 인력을 합충할 수 있는 기준임금 제도에서 아주 협소하게 인력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뭔가 자율적인 어떤 사업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효과성 있는 방식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그래서 통합돌봄 사업뿐만 아니라 거시적으로는 분권형 방식, 그러니까 지방자치, 지방 분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들을 같이 고려하면서 우리가 개선을 해야 이 사업도 좀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향후에 이것 관련해서 협의에도 좀 노력을 할 것이고 중앙에서도 지자체에 충분한 권한과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맞는 책임성을 물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따라서 재정도 연동하는 구조를 좀 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반하면서 사업을 수행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맞춰서 좀 기재부도 과거에 좀 경직된 어떤 재원 편성 방향을 좀 벗어나서 지자체 자율성을 좀 이렇게 반영하는 그런 구조로 제도를 좀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추계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변성미 과장님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수요조사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필요할 것 같고 관련된 내용들을 좀 협조 요청을 하시면 저희도 적극 협력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자체 관련돼서 앞에 김윤희 박사님도 말씀해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강역이나 그 다음에 읍면동 단위에서 어쨌든 간에 협력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을 좀 마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좀 여진을 만들어 주시고 예산을 좀 마련을 해주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민규 과장님의 말씀드린 건 사실 이제 복지부가 예산을 잘 편성해가지고 넘기면 이제 그것들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초기에 요청했던 예산들이 복지부가 서 잘리고 그 다음에 기재부가 서 잘리고 그 다음에 맞는 예산이 저희가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과정에서 좀 필요한 예산들은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업 예산이 잘 확보가 돼서 내년도에도 통합돌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